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건연구원 신은섭입니다. 앞으로 아침 햇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 5번째입니다. 앞서의 내용에 이어 오늘은 미국 경제 위기의 요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많은 경제 전문가도 현재 미국이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경제가 지금쯤 파국을 맞을 거라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2018년 초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커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하버드대 강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거품 직전에 있다. 머지않아 거품이 생기고 곧 터지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면서 2020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 정도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달리오 회장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까지의 유럽 재정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미국 경제가 2020년에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하는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JP모건도 2018년에 미국의 다음 금융위기 시점을 2020년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최상위 부자 8명이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맞먹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 빈부격차,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건당 알바로 밀려나는 식의 열악한 고용환경, 실물 경제의 7배에 달하는 금융거품, 그리고 금융거품으로도 부족해 유행처럼 번지는 가상화폐 시장,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 파국을 예고하는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와 그를 대변하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코로나19와 러시아 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원인과 결과는 사실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전쟁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경제 위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선 글 아침 햇살 184에서도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미어샤이머 교수 등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빌미로 테러 제재를 가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세계 12위 수준인데 특히 에너지와 식량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를 무릎 꿇리고 에너지와 식량을 약탈해 자국의 경제 위기를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미국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강력한 경제 제재가 오히려 미국과 서방의 경제를 타격했습니다.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미국 경제 위기의 요인 두 번째 내용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재정이 군사화되어 있는 현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7,7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40%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국방비 지출 순위 2위부터 12위까지 나라의 국방비 총액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또 미국 국내 총생산의 3.7%, 연방정부 재량 예산의 49.5%에 달합니다. 연방정부 재량 예산 대비 비율은 그나마 2021년의 52.7%보다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국방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할당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해 쓸 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막대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갖추고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모전단 1개를 갖추는데 2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항모전단의 하루 운영비만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항모전단을 9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1년 운영비만 25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종종 출동시키는 전략폭격기 B-52의 경우 시간당 운영비가 9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 왕복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번 출동하는데 9억 원을 공중에 뿌리는 셈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국 방어만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가 필요 없겠죠. 원래 국방이란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인데 미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방비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군사비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군사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물질 중심의 관점을 가진 미국에 있어서 군사비를 줄이는 건 곧 군사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지면 세계 패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군사비를 줄인 적도 있기는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이 때문에 연방정부 부채가 치솟았습니다. 정부 부도 사태를 막으려고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최소 4,870억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비를 쉽게 축소할 수 없습니다. 2012년 2월 15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03년에 이른바 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비가 급격히 올라간 것에 비하면 2013년 군사비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병력을 원래대로 줄였기 때문에 군사비의 3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 이걸 고려하면 오히려 전체 군사비는 늘어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위 보도에서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소장은 삭감이 아니라 지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군사비 삭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2017년 3월 취임 후 첫 예산 편성에서 국방예산 자동 삭감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740억 달러의 군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비상작전 예산을 더하면 전체 군사비는 6,3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다른 부처 예산은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정부 빚이 쌓이고 경제가 휘청여도 군사비는 못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힘들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주한미군 지원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죠. 이것을 5배 인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날강도나 다름없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토나 일본에도 무리한 군사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지난 5월 10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건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겨우 막았다고 서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나 한국의 군사 주권을 생각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한 데에는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을 할 경우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양동작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을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미국 측으로 더 끌어당겨 중국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구상이 미국 내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동북아 지역의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이처럼 군사비, 군대, 군사기지를 축소할 수 없는 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에서 나오는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가 약탈 경제여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약탈해 부자가 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이라크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를 직접 쳐들어가 점령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후기 자본이 대거 들어가 소위 먹튀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껏 약탈합니다. 앞선 글 아침 햇살 184에서 소개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을 보면 어떤 식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약탈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산적질, 해적질이나 다름없는 약탈로 손쉽게 부자가 되다 보니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해
경제 발전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약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더 많은 약탈로 위기를 넘기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러시아에서 각종 자원을 값싸게 수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38%, 원유 의존도는 33%나 되었습니다. 특히 체코, 핀란드,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각각 100%, 67%, 65%나 되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의 팔라듐 의존도는 40%, 바나듐은 32%, 알루미늄과 니켈 의존도는 17%나 됩니다. 유럽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하 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요 자원의 매장량 순위들을 보면 10위 안에 드는 유럽 국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자원 수입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천연가스를 살펴봅시다. 유럽이 처음부터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한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만 해도 영국 북해가스전과 네덜란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로도 충분히 자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해가스전은 고갈되고 네덜란드 가스전이 지진으로 폐쇄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확보한 덕분에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급격히 줄이는 강도 높은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독일이 2011년 원자력법에 따라 핵발전을 전면 중단한 것도 모두 러시아 천연가스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전에 베를린 공대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시스템부의 학장이었던 게오르크 에르드만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러시아산 가스 매장량도 인근 어느 곳보다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십 년 동안 저렴하게 수입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면 러시아에 고마워하고 러시아를 존중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러시아를 무시했습니다. 2000년 3월 러시아 대선 당시 푸틴 후보가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언급했고 6월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의 나토 가입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유럽연합 가입, 유로존 가입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유럽의 모습은 유럽 내에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나라들끼리 발빠르게 화해와 협력을 한 것과 대비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에 독일에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연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유럽이 러시아를 같은 유럽 국가로 보지 않고 2등, 3등 국가로 치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존중하고 공존하려 하기는커녕 전쟁을 유도해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고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자원을 약탈하려 하였습니다. 약탈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경제는 더 이상 약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노린 외국 자본이 중국에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순식간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서민은 중국산 저가 생필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물건을 1달러에 파는 달러트리와 같은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천냥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입니다. 물론 중국산 제품들이 가득한 가게입니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와 정부는 중국인 노동자의 희생으로 생산한 값싼 상품을 미국 서민에게 공급해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고 받은 달러로 다시 미국 채권을 구입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산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 채권 보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면 미국이 중국에 고마워하고 중국을 존중하고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니까 무너뜨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고 경제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최근에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쿼드, 오커스 등을 만들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반도체 동맹, 치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경제 봉쇄, 기술 고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봉쇄에 순응하고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저항하고 국가 발전을 지속할지 하는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와 공존, 공리, 공영을 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탈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냉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동맹을 끌어모아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를 고립 붕괴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잘 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얌전히 약탈당하던 과거와 달리 중국, 러시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반발에 나섰고 미국이 힘에서 밀린 것입니다. 테러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기는커녕 미국과 서방 경제만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월 24일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난 지금 테러 제재와 에너지 금수 조치가 푸틴 대통령의 군사행동이나 정치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테러 동맹국의 경제적 고통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7월 14일자 보도에서 안보경제 분야의 역풍에 휩쓸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속속 후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는 2020년 11월 13일 무역전쟁 4년의 결과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1월 12일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방대한 제조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2016년 129억 달러에서 2019년 133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 제조업체 200개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공장을 옮길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상하이 미 상공회의소의 커 깁스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본은 결국 당장 돈 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때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약탈해 자기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료주의적 운영 방식이 불러오는 한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료주의란 관료제 사회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형식주의, 획일주의, 권위주의, 무사한 일, 책임전가, 규칙에만 얽매이는 비효율적인 현상, 창의성이 없이 하던 대로 하려는 모습 등으로 나타납니다. 관료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노쇠하고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멸망을 앞둔 로마 제국을 보는 듯합니다. 로마 제국은 말기에 이르러 권력 찬탈을 위한 내전과 관리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귀족과 시민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경제활동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노예가 도맡은 생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치와 방탕, 퇴폐양락 문화에 미쳐 있었는데 심지어 매일 밤 식도락을 위해 밤새워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는 광란의 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국을 떠받치던 중간층과 하층민의 많은 부담이 갔고 이들의 애국심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르만 이주민이 반란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멸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노동을 천시하고 황금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국민 다수가 열심히 노동하며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투기로 떼돈을 벌어 호화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돈 없는 사람은 깔봅니다. 또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화는 아편으로 망가진 청나라 후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미국의 관료주의는 미국의 과학기술이나 첨단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위 관료, 권력층, 독점 자본가가 자기 밥그릇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결탁하다 보니 실제 나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없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한때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는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빅3로 불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만에 빠져서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결과 1970년대부터 일본, 독일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세계 생산량 1위에서 4위로 밀려났고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기업인 피아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자랑이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를 비롯한 5대5 인근 공업지대는 녹이슨 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와 군부, 군수자본이 결탁한 군산복합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편하게 이익을 나눠 먹었습니다. 군은 군수업체에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군수업체는 군의 첨단 무기를, 정부에는 세금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거나 위기를 키워 무기 판매를 촉진합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해 만든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 곳곳을 침략하면서 미국은 점차 자만과 관성에 빠졌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첨단 무기 개발에도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을 관계인 정부와 군수자본이 이익공동체가 되어 결탁했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던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어느 순간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국방부의 관료주의와 군부의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의 첨단 무기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고 한탄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북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쉼없이 무기 개발에 도전한 결과 충격적인 군사력 증강 속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관료주의는 사회를 노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창의성, 진취성도 사라집니다. 인재들은 나라 발전보다는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월가에 몰립니다. 첨단 산업은 기피 업종, 3D 업종 취급을 받습니다. 이 빈자리를 중국, 인도, 아랍권의 인재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아랍인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간다며 견제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 사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유출은 미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로마 제국의 전철을 밟아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